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정작 나는 어디로 갔을까?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주어진 역할에만 충실하게 살다 보니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더라고요. 웃긴 건 우리가 평생 남에게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에게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심리학과 노자의 철학 그리고 현대 뇌과학이 밝혀낸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세 가지 심리 훈련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았는데 정작 나라는 사람이 희미해졌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입니다.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배우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는데 문득 그런데 정작 나는 뭘 원했었지? 라는 질문 앞에서 멈칫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무의자연을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수십 년간 억지로 역할을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 가족이 기대하는 모습, 직장이 원하는 모습으로요. 내가 나에게서 멀어진 것은 바로 이 억지들이 쌓인 결과입니다. 내 감정을 검열하고 내 욕구를 뒤로 미루고 내 목소리를 억누르며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작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답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이를 페르소나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페르소나는 라틴어로 가면을 뜻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 써온 가면 쓴 나가 바로 페르소나입니다. 착한 부모, 능력 있는 직장인, 헌신적인 배우자.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썼던 가면들입니다. 문제는 이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다 보니 가면과 진짜 내 얼굴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페르소나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는다고요? 잃어버린 나는 바로 이 가면 아래 숨어있던 내 감정, 내 욕구라는 본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뇌과학은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기서 핵심은 신경가소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뇌가 굳어져서 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최신 뇌과학 연구는 정반대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50대, 60대, 심지어 70대 이후에도 뇌는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이란 뇌가 새로운 경험과 학습을 통해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내가 나를 잃었다는 감정은 사실 뇌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오래된 역할 회로를 멈추고 내면의 나를 위한 새로운 회로를 만들라는 뇌의 간절한 요구인 것입니다. 감정은 날씨와 같아서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쁨, 슬픔, 불안, 서운함, 분노. 이 모든 감정은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이러면 안 돼 하고 검열하고 억누릅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지. 좋은 부모라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라고 스스로를 통제합니다. 바로 이 순간 뇌는 위협을 감지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신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 뇌는 불안 회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는 나에게서 더욱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고통은 단순한 심리적 불편함이 아닙니다. 뇌가 새로운 정체성 회로를 구축하라고 보내는 생물학적 신호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공허함과 상실감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나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의 신호입니다. 마치 낡은 집을 리모델링하기 전에 먼저 철거 작업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의 불편함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정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단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오늘 내가 느낀 모든 감정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배우자의 말에 서운했다. 자녀의 전화를 기다리며 불안했다. 친구와의 대화에서 기뻤다. 이렇게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기록하는 행위는 뇌에게 나는 내 감정을 알아주고 있어라는 안전 신호를 보냅니다. 이 훈련을 통해 당신은 서서히 가면 아래 숨어있던 진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노자가 말한 모의의 상태, 억지로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연스러운 나. 융이 말한 참된 자기, 가면이 아닌 본질의 나. 그것을 되찾는 첫걸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면 아래 숨어있던 진짜 나를 발견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그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하고 또다시 스스로를 질책하게 됩니다. 평생 남들 눈치 보느라 바빴는데 이제 내 눈치까지 봐야 하는 걸까요? 두 번째 훈련은 이 내면의 심판관을 침묵시키는 법입니다. 남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웠던 당신, 왜 나 자신에게는 매일 엄격한 심판관이었습니까? 이 질문이 조금 따끔하게 느껴지셨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 아이러니한 존재입니다. 타인의 실수에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도 내 작은 실수에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신 차려 라고 자책합니다. 타인의 불완전함은 이해하면서도 나의 불완전함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나를 잃어버린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남의 눈치에 중독된 불안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변의 평가에 민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러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라는 걱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싫다는 감정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숨깁니다. 불편한 약속도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웃으며 참석합니다. 그 결과 내면의 목소리를 스스로 통제하고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붓다는 자비의사를 가르쳤습니다. 자비심과 연민의 마음을 중생에게 베풀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르침을 타인에게만 향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 자비심과 연민을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타인을 따뜻하게 대하듯 나를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핵심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마음 없이는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불완전함의 인정을 강조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 실수 없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실수도 하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후회할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아들러는 말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함을 수용할 때 비로소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진다고요. 완벽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뇌과학은 이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핵심은 내면의 심판관과 스트레스 호르몬의 관계입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행위는 뇌에 지속적인 위협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지금 공격받고 있다는 신호가 뇌의 편도체를 활성화시키고 그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집니다.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면역력이 저하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증가하고 기억력이 감퇴합니다. 자신을 비난할 때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를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 즉 나를 향한 자비는 뇌의 안전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의 연구에 따르면 나를 향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불안과 우울이 감소하고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증가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나를 향한 자비는 옥시토신이라는 안정감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 신뢰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호르몬은 불안을 줄이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웰빙을 증진시킵니다. 스스로에게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뇌의 화학적 균형을 바꾸는 과학적인 개입입니다. 내가 나를 비난할 때마다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내가 나를 위로할 때마다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결국 심리적 통증을 줄이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은 나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한 위로 편지를 써보세요. 가장 친한 친구가 힘든 일을 겪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따뜻한 언어로 친구를 위로할 것입니다. 이제 그 편지를 나 자신에게 써보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을 반복할수록 당신의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갑니다. 자기 비난 회로에서 나를 향한 자비 회로로의 전환. 이것이 관계를 재정립하고 진정한 나를 되찾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나를 따뜻하게 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나를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았을 때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이 소중한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무턱대고 바쁘게 움직이는 활동 중독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훈련은 이 공허함을 나의 존재 이유라는 단단한 가치로 바꿔내는 법입니다. 인생의 후반전, 돈과 명예보다 더 확실한 나의 존재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퇴 후 매일 등산하고 모임에 나가고 바쁘게 지내는데도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혹시 이 말이 낯설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분주함을 채우는 활동 중독은 일시적인 기쁨만 줄 뿐 근본적인 공허함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나 외적인 인정은 나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 잔고가 늘어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내면의 공허함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삶을 편안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왜 사는가? 나의 존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는 답을 주지 못합니다. 마치 배는 부른데 마음은 허전한 것과 같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은 의미 치료를 창시했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극한 경험을 통해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동기는 쾌락을 추구하거나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이유를 찾으려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프랭클은 말합니다. 의미를 가진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고요. 잃어버린 나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재정립하는 일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 인정, 가족 부양이 존재 이유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이런 외적인 목표들이 하나씩 사라지거나 의미를 잃어갑니다. 자녀는 독립하고 직장에서는 은퇴하고 사회적 지위는 과거의 것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뇌과학은 이를 의미 회로와 보상 회로의 차이로 설명합니다. 돈이나 칭찬 같은 외부 보상은 뇌의 보상 중추를 자극하여 도파민을 분출시킵니다. 도파민은 일시적인 쾌락과 만족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문제는 도파민의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중독처럼 점점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게 되고 그 자극이 사라지면 공허함이 다시 밀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 회로와 비슷한 메커니즘입니다. 등산을 가도 허전하고 모임에 나가도 공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에 나의 존재 이유에 부합하는 활동, 예를 들어 봉사, 새로운 배움, 창작, 누군가를 돕는 일 같은 내재적 가치 활동은 다른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런 활동은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지속적인 분비를 유도합니다. 세로토닌은 장기적인 만족감, 행복감, 안정감을 주는 물질입니다. 도파민이 순간의 흥분이라면 세로토닌은 지속되는 평화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의미 있는 활동이 뇌의 전전두엽 피질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전전두엽 피질은 목적 지향적 행동, 장기 계획, 자기 성찰을 담당하는 뇌의 가장 고등한 영역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활동은 이 영역을 활성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나에게 의미가 있다.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이다. 라고 느끼는 순간 전전두엽 피질이 깨어나고 뇌 전체가 조화롭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잃어버린 나를 찾는다는 것은 외부 보상 회로에서 벗어나 나의 의미 회로로 뇌의 관심을 전환하는 정신적 훈련입니다.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의미를 느끼는 것.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 바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노년의 불안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유언장을 써보세요. 이것은 법적인 유언장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정리하는 철학적 유언장입니다. 종이를 꺼내고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기를 바라는가? 나는 이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당신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따뜻한 사람,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 누군가에게 희망을 준 사람이라는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가치에 부합하는 작은 행동을 하나 정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문자를 보내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구체적인 걸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랭클이 말한 의미 있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3가지 심리 훈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칼 융의 페르소나를 벗고 노자의 무의로 돌아가는 훈련. 감정 일기를 통해 내 진짜 모습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향한 자비를 실천하는 훈련. 나를 위한 위로 편지를 쓰며 내면의 심판관을 잠재우고 나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빅터 프랭클의 의미 치료로 나의 존재 이유를 찾는 훈련. 인생의 유언장을 쓰며 진정한 가치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훈련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우선하는 것. 외부의 보상이 아니라 내면의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 후반전을 품위 있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진짜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세요. 그 작은 질문이 당신을 잃어버린 나에게로 조금씩 가까이 데려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